그러니까 한미 관계는 사실 저는 성격이나 역할 이런 것들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 관계가 완전히 깨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서로에게 필요하거든요. 미국은 이 동북아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분명히 중요한 일본과 함께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그 미국은 유일하게 동맹이에요. 우리나라의 동맹 국가는 사실 잘 모르시던데 미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10년 전에 한미 정상 공동성명 길이하고 지금 공동성명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 페이지였다면 지금은 한 5페이지, 6페이지일 겁니다. 한미 관계 협력의 범위가 그만큼 늘어나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동맹이라는 느낌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은데요. 미국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K컬처 때문에 K팝, 그리고 한국 음식. 미국도 정말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2016년에 미국을 처음 갔고 그리고 2023년 하반기까지 미국에 있었는데 제가 피부로 느낄 만큼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 사는 한국 그리고 또 한국의 문화, 음식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옛 세대 같은 경우는 그들이 한국이 굉장히 가난했을 때 6.25 때 참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름도 없는 그 아시아의 이른바 듣보잡 국가를 피를 흘리면서 지켜줬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70년 후에 민주주의도 이룩하고 경제적인 발전도 이룩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들대로 그 2차 세계대전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그 세대대로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대해서 좋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한국을 과거처럼 지켜주느냐? 그거는 좀 달리 생각해야 돼요. 그것도 사실 예전에도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점점 그 힘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일단 미국 정부가 좀 가난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너네들도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우리가 너네들 지켜줄 수는 있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돈을 내야지. 라는 것들을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건 사실 이제 바이든 정부도 그 수사의 강도만 다를 뿐이지 한국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언론이나 한국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정부 당국자들이 Equal Alliance라고 얘기해요. 동등한 동맹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한국 언론이나 한국 일부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이 한국을 본인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국의 위상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를 이렇게 귀중한 동맹으로 생각한다라고 많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생각하는 동등한 동맹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너네를 지켜주기 위해서 만약에 50을 내면 너네는 50 너네도 50 내야지. 사실 너네를 위해서 지켜주니까 50 더 내야지.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동등한 Equal Alliance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게 어떤 단순한 방위비 분담금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 영내에서 하려고 하는 거 계속 중국 얘기를 하게 되는데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도 동참해라. 지금 당장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런 걸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 일본 너네들도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라.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동맹에 대해서 한국이 미워서가 아니라 미국은 점점 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할 거고 동맹에 대한 어떤 거래적인 시각은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한미동맹에 대해서 너무 큰 허상을 갖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 제재 외에 경제나 군사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동맹이라는 게 평시보다는 전시에 더 그 가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맹이라는 것의 탄생의 기원이 어떤 적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막겠다, 적과 싸우겠다,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이미 이 영내의 적을 규정을 했거든요. 중국을 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미국의 전략가들이 특히 보수 진영 그리고 안보 진영의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동맹이라면 너네들도 우리랑 똑같은 위협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Threat Assessment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중국을 적으로 규정했어. 너네들 우리 동맹이잖아. 그럼 중국은 너네들에게 뭐야?
라는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지정학적이나 뭐 전략적으로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일정 부분 미국과 얼라인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일본은 중국과 필요할 때는 대화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간 제쳐두고 적극적으로 뭐 미국에 완전히 올인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게 그런 질문 분명히 계속 할 겁니다. 과거에 70년은 그 한미 동맹을 규정하는 게 북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앞으로 70년은 한미 동맹의 성격이나 이런 긴장 관계를 규정하는 게 결국은 중국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좀 애매한 대답일 수는 있습니다만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중국을 적으로 규정했어. 그럼 너네들도 우리 동맹이니까 중국을 적으로 규정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질문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관계를 7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잘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깨질 위험이 있을까요? 그 한미 관계는 사실 저는 성격이나 역할 이런 것들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 관계가 완전히 깨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서로에게 필요하거든요. 미국은 이 동북아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분명히 중요한 일본과 함께 그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그 미국은 유일하게 동맹이에요. 우리나라의 동맹 국가는 사실 잘 모르시던데 미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계속 유지될 거고요. 그렇지만 다만 그 동맹의 성격이나 역할 이런 것들은 좀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그 국제 질서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는데 사실 한미 관계는 강화돼야 되지만 이 한미 동맹은 조금 유연해져야 된다라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한미 관계가 군사 안보로만 엮여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인적 교류 있잖아요. 학문적인 교류도 있고 이런 제반의 관계들은 강화되어야겠죠. 미국은 가장 유일한 세계 강대국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미국의 우리의 한반도 안보를 의존했던 이 동맹의 관계가 한미 관계의 그 선두에 서는 게 저는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도 군사력, 경제력이 그만큼 커졌으니까 안보와 관련된 어떤 전략들이 한미 동맹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변화돼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거고요. 사실 미국도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그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요. 한국하고 미국 각 정상들이 만나면 공동성명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은 그 공동성명까지는 들여다보지는 않을 텐데 이제 기자들은 그런 걸 이제 자세히 보는데 한 10년 전에 한미 그 정상 공동성명 길이하고 지금 그 공동성명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10년 전에 공동성명이 한 페이지였다면 지금은 한 5페이지, 6페이지일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한미 관계 협력의 범위가 그만큼 늘어나고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미 관계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그래야 되는 것만은 저는 사실이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가야 될 텐데 당장 근데 이제 트럼프 이기 때는 지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과 북미 외교를 시작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나 여러 가지 협상할 때 그러면 우리 주한미군 뺄 거야라고 트럼프가 또 다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에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의 긴장 요소들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주한미군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대답하면 철수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철수할 거야라는 얘기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입에서. 1기 말 때도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고 잘 안 될 때 그럼 우리 주한미군 철수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가 카카 그건 2기 때 하시죠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게 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한미 관계에서 긴장되는 그런 요소 트럼프 입장에서 뭔가 협상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분명히 꺼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현실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양 국가 두 나라 국가의 어떤 전략적 이익에 맞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철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는 미국 의회의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철수로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감축은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와 함께 상당히 좀 필연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28,500명이 있는데 이게 뭐 10,0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혹은 20,000명 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라고 해서 뭐 안보 불안감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축될 수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미국의 지금 어떤 미군들의 전 세계 전략적 배치라든가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배치한다든가 중국을 좀 더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지역으로 배치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는데 이 감축 부분은 우리가 상수로 생각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이런 거에 좀 선제적으로 내 보일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28,500명 다 주둔할 필요 없어. 우리 한 이 정도 수준으로 감축하자. 대신에 그만큼 또 이제 한국은 우리 자국 국방력에 좀 투자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축, 철수 이 단어들을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 그 전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전략과 우선순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고 협상장에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일기 때보다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이게 이제 그 북한 입장이나 북한 처지가 많이 달라졌어요. 쉽게 말해서 김정은 몸값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일기 때는 북한이 사실 대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무력 완성을 하고 미국과 협상장에 나와서 이 핵을 가지고 우리의 경제 문제, 제재 문제,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제 보장 이런 것들을 미국을 통해서 돌파해보자라고 해서 협상장에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안 된 걸 한번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김정은은 자력갱생? 우리 스스로 일어나겠다라는 걸 천명하고 중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우 전쟁 때 확실히 러시아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2018년에 없었던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고 러시아랑 사실 전략적인 동맹 관계를 복원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김정은이 미국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체제 보장 문제를 러시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제재 문제도 사실상 중국하고 미국이 갈등하면서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잘 이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달갑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특히 러시아와 이렇게 가까워지는 김정은이 좋을 리는 없지만 그렇지만 미국이 경쟁하는 한 시진핑은 북한의 편을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선택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핵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일기 때보다 핵무기고가 더 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테이블에 올려놓을 게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 스스로가 더 이상 우리가 미국과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비핵화 협상 핵 문제는 논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일기 때는 사실 공식적으로 비핵화 협상이었거든요. 근데 2기 때 트럼프와 만난더라도 우리가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원하는 거는 파키스탄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제 제재는 받지 않는 거. 근데 이걸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해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따져놓고 보면 분명히 트럼프가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김정은도 못 이긴 척하고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떤 북핵 문제에서 큰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북한과 미국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북한하고 미국은 일단은 뭐 북한하면 가장 그 민감한 이슈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핵 문제입니다만 이 핵 문제는 40년 동안 미국의 그 어떤 정부도 풀지 못했거든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합의들이 있었잖아요. 뭐 육자회담 이후에 나온 합의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트럼프 정부 때도 싱가포르 공동성명이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이 북한하고 미국의 문제는 조금 창의적으로 저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핵 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보적으로.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 다 가잖아요. 그리고 기운도 빠지고 조금 쉬운 문제 풀고
그것의 동력으로 어려운 문제도 좀 접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사실 조금 해보려고 했던 접근이 그런 접근이긴 했었거든요. 남북 관계 개선하고 북미 관계도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북한과 미국 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한 어떤 관계 정상화의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하는 그런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가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워싱턴과 북평양에 각각 그 연락사무소를 열고 그리고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을 추가 개발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한다던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가도 상당히 좀 저는 큰 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기회가 온다면 우리가 좀 더 좀 그 창의적인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